호주는 그것이 완벽한 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50대의 장갑차, 270억 달러. 한화가 결코 거절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빅토리아주 질롱의 드넓은 부지 위에 거대한 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15만 제곱미터, 한화가 2억 2천만 달러를 쏟아부어 세운 HACE, 한화 장갑차 생산기지였습니다. 가위가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악수가 오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호주와 한국의 관계자들이 나란히 서서 웃었습니다. 사진에 담긴 그 미소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 정확히 아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몇 달 전, 캔버라는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은 채로 조용히 450대에서 129대, 71%의 삭감, 270억 달러의 약속이 30억 달러짜리 주문으로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호주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영리한 전략이라고, 한국을 유인해서 공장을 세우게 한 다음 원하는 것만 챙기는 거라고, 한국은 이미 너무 많이 투자했으니 발이 묶였다고, 선택지가 없다고, 그저 남은 계약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캔버라의 국방 전문가들, 방산업계 분석가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읽었습니다. 단 18개월 만에 세운 공장, 2억 2천만 달러, 그 돈이 이미 땅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한화는 남은 계약이라도 붙들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270억 달러 약속으로 유인했습니다. 공장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71%를 잘라냈습니다. 호주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순간 무엇을 보지 못했는지 압니다. 그리고 한국이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도 압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해밀턴입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ASPI에서 27년간 국방조달 전략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29배 ASPI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인도방산 시장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시작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서류를 복사하고 선임 연구원들이 쓴 보고서의 참고 문헌을 검증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보고서들을 통해 저는 방산 계약의 본질을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흐르는 방향을 보면 누가 진짜 결정을 내리는지 보입니다. 기술을 가진 쪽이 팔고 물량을 가진 쪽이 삽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언제나 비대칭적입니다. 구매자가 강합니다. 공급자는 따릅니다. 이후 동남아시아 방산 협력 분석, 중동 무기 조달 평가, 유럽 나토 방산 생태계 연구를 차례로 맡았습니다. 태국의 해군 현대화 프로그램, 말레이시아의 장갑차 도입 결정, 싱가포르의 항공기 업그레이드 협상, 그 다음에는 중동으로 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형 무기 구매, 아랍에미리트의 방공 시스템 도입, 이스라엘이 방산 수출 허가를 조건부로 내주는 방식들, 그리고 유럽 나토 방산 생태계, 독일, 프랑스, 영국이 각자 자국 방산 이익을 어떻게 동맹 협력 속에 끼워 넣는지 27년 동안 수십 개의 대형 방산 계약을 분석했습니다. 어떤 계약은 수십억 달러 규모였고 어떤 계약은 공급자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저는 그 수많은 계약들을 통해 하나의 일관된 법칙을 확인했습니다. 물량을 가진 쪽이 이긴다. 그것이 방산 세계의 법칙이었습니다. 그 법칙이 깨지는 것을 저는 27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F-35를 팔면서 기술 이전 조건을 달고 독일이 잠수함 계약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이스라엘이 방산 수출 허가를 조건부로 내주는 것. 구매자가 물량을 쥐고 공급자는 그 조건에 따라갑니다. 공급자가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아무리 납품 일정이 빠를 수 있다 해도 계약을 끊을 수 있는 쪽은 구매자입니다. 한국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다지 깊이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기술력은 인정했습니다. K9 자주포가 세계 여러 나라에 팔린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서 다룬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무게감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 방산업체를 방산 생태계의 변두리에 있는 유능한 공급자로 분류했습니다. 중요하지만 판을 뒤집는 플레이어는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가진 공급자는 세상에 많습니다. 결국 물량을 가진 쪽이 조건을 부릅니다. 그것이 제 27년 경력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 결론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2024년이었습니다. 2024년 3월의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멜버른의 하늘은 회색이었고 가을비가 유리창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캔버라에서 날아온 보고서 한 권을 읽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옆에 있었고 책상 위램프만 켜져 있었습니다. 처음 몇 장을 읽을 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도 모르게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눈이 화면에 고정된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27년 경력은 완전히 다른 빛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호주는 오랫동안 육군 현대화의 숙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M113 장갑차. 1960년대 미국에서 도입한 그 차량은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호주 육군의 주력 병력, 수송 장비였습니다. 노후화는 심각했습니다. 얇은 알루미늄 외피는 현대의 소화기 앞에서도 취약했습니다. 현대전장에서 요구하는 방호력, 화력, 기동력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군 내부에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랜드 400 페이스 3,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450대를 확보하는 사업. 예산 규모는 270억 달러, 호주 방산 역사에서 손꼽히는 대형 사업이었습니다. 공개 경쟁 입찰 끝에 최종 두 업체가 남았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과 그들의 링스 장갑차, 그리고 한국의 한화디펜스와 레드백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라인메탈이 선정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독일제 기갑 장비, 수십 년의 전통, 네이토 표준 체계, 유럽 방산이 쌓아온 긴 역사와 신뢰. 그 이름 앞에서 한국산 장비가 경쟁을 이긴다는 그림은 쉽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4월 호주 국방부는 한화 레드백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2번 읽었습니다. 캔버라 국방부 청사에서 선정 발표가 이루어진 날, 분위기는 밝았습니다. 국방장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언론은 호주 방산 역사에서 보기 드문 결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시아 방산업체가 이런 규모의 호주 계약을 따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한화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빅토리아주 질롱, 멜버른에서 남서쪽으로 약 75km, 한때 포드 자동차 공장이 있었고 그 공장이 2016년에 문을 닫은 이후로는 새로운 제조업을 찾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실업률이 높았고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한화는 그곳에 부지를 잡았습니다. 15만 제곱미터, 2억 2천만 달러를 투입해 HAC 한화장갑차 생산기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무렵 캔버라에서 국방부 고위 관계자 한 명과 비공개 오찬을 가졌습니다. 의회 인근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한가해진 자리였습니다. 창밖으로 벌어 호수의 잔잔한 수면이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이 있었고 그는 느긋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잘 된 거야, 제임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들어오면서 경쟁이 생겼어. 우리 입장에서 나쁠 게 없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화가 공장을 세우면 우리 협상력이 더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지. 일단 투자를 하면 그만큼 묶이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부르는 조건에 따라올 수밖에 없어. 어떤 기업이든 마찬가지야. 2억 달러 이상을 땅에 묻어놓고 어떻게 빠져나가겠어. 저도 그 논리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산 계약의 기본 원리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런데 그 후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3년 4월 앤서니 앨버니지 정부는 국방전략 검토보고서 DSR을 발표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호주 국방 역사를 다시 쓰는 문서였습니다. 분량도 방대했고 내용도 근본적이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였습니다. 아우쿠스 핵추진 잠수함이 최우선이다. 미국, 영국과 함께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 향후 수십 년에 걸쳐 3,68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이었습니다. 호주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인도태평양의 전략 환경이 바뀌었고 수중 전력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육군은 뒤로 밀렸습니다. 란 400 페이즈 3, 450대에서 129대, 삭감폭은 71%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삭감 발표가 나고 며칠 후 저는 오랜 동료 리처드 코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방부 조달부서에서 20년 가까이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리처드, 한화 쪽 반응이 어때? 수화기 넘어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용해. 그가 말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야. 항의가 없어? 공식 항의가 없어. 언론 대응도 없고 주한 호주 대사관 쪽에서도 특별한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그냥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 같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만히 있을 이유가 뭐지? 그러게,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그게 이상한 거야.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최소한 항의 서한이라도 오는데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협상 카드가 없을 때는 침묵하는 것이 최선일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 체념이 아니라는 것을. 캔버라의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한화는 이미 공장을 세웠습니다. 2억 2천만 달러가 질롱의 땅에 박혀 있었습니다. 주문량을 줄여도 한화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공장은 가동해야 합니다. 결국 남은 129대 계약이라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오가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공급자는 결국 우리 조건에 맞춰올 거야. 한국이 가져갈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거든. 그들은 이미 너무 많이 투자했어. 어디 가겠어? 저는 그 말들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방산 계약의 법칙이 그랬습니다. 2024년 3월, 저는 HACE 준공식을 취재하기 위해 질롱으로 갔습니다. 빅토리아주 질롱의 3월 아침, 항구 특유의 짭짤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공장 입구부터 드넓었습니다. 15만 제곱미터의 부지가 눈앞에 펼쳐졌을 때 저도 잠깐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이 정도 공장을 18개월 만에 세웠다는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준공식 단상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관계자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호주 측 인사들, 한화 측 임원들, 사진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와 있었습니다. 오래 비어있던 제조업 공간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지역 사회에서 화제였습니다. 저는 한화 대표단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임원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서 있는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눈빛이 차분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무언가 다른 것을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흥분도 없었고 긴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했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가 박진호 상무, 한화의 수석 전략협상가라는 것을. 테이프가 잘렸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날 행사장에서 한 가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공장 안쪽, 조용히 돌아가기 시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계약 삭감이 공식화된 이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국방부 측은 계약 조건 재협상을 위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캔버라 러셀 오피스 단지, 국방부 청사 10층 회의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캔버라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에어컨이 조용히 돌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이 길었고 의자가 양쪽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호주 국방부 조달팀 관계자들이 앉았습니다. 서류를 앞에 쌓아두고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는 한화 대표단이 앉았습니다. 그 중앙에 박진호 상무가 있었습니다. 서류가 적었습니다. 손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호주 측 조달 책임자가 두꺼운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쿵점 테이블 위에 묵직하게 내려놓였습니다. 계약 조건 재협상이 필요합니다. 물량 변경에 따른 단가 조정, 기술 위험 분담, 재설정, 납품 일정 조정. 이 세 가지를 오늘 논의하겠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진호 상무는 파일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잠깐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호주 측 조달 책임자가 잠깐 멈췄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공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회의실을 감쌌습니다. 호주 측 관계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더 예상했던 것 같았습니다. 항의라든가 조건 제시라든가.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회의는 예상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자리에 있었던 한 관계자에게 전해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측이 전혀 서두르지 않았거든요. 마치 시간이 자기 편인 것처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 감각은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멜버른의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12층 창밖으로 포트 필립만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낮게 돌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놓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방산 역사 기록들을 하나씩 열어가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의 기사들, 1960년대의 정책 문서, 1970년대의 개발 계획, 오래된 자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목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전쟁 이후의 재건, 경제 성장, 초기 방산 기반 구축, 익히 아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978년 대목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지미 카터, 행정부, 1978년. 저는 그 부분을 천천히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1978년 미국은 한국에 대한 특정 무기기술 이전을 제안했습니다. 카터 행정부의 대외 무기 이전 정책이었습니다. 한국이 추진하던 독자적인 지대지 미사일 개발과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 확보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동맹국이었지만 핵심 기술은 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되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 되면 미국의 전략적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동맹이라는 관계의 그늘이었습니다. 막았습니다. 저는 그 단어 하나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멜버른 12층 호텔방의 에어컨이 조용히 돌고 있었습니다. 포트 필립만의 밤바다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었습니다. 막았습니다.
그 한 단어가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970년대 후반의 한국을 저는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한국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선 지 불과 20여 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고속도로가 놓이고 공장이 세워지고 경제가 막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보 환경은 여전히 서슬퍼렇게 불안했습니다. 38선 이북에서는 언제든 다시 남쪽을 향해 내려올 수 있는 군대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은 주둔해 있었지만 카터 대통령은 철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동맹국이 언제까지나 있어줄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한국 지도자들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그 절박함 속에서 독자 방위력 개발 계획이 추진됐습니다. 미사일 개발, 정밀 유도무기 연구, 독자적인 무기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막혔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내린 워싱턴의 방을 상상했습니다. 국무부 어딘가의 회의실, 관료들이 앉아서 문서를 검토하는 모습. 그들에게 그것은 그저 수많은 정책 결정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서명 하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사람들에게는 저는 그 순간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혼자가 됐습니다. 의존할 곳이 없어진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였습니다. 직접 만드는 것. 1980년대부터 한국은 독자 방산 개발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돈도 부족했습니다. 기술도 출발점이 낮았습니다. 기술을 전수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기술자들은 허가받지 못한 방법으로 외국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외국 무기 체계를 분해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구했습니다. 실패한 시제품을 수십 번 고쳤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시절의 기록들을 읽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개발이 중단될 뻔한 적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혼자 무기를 개발할 수 있겠냐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해외 기술자들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하고, 혼자 해야 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 반복이 10년, 20년, 30년,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K9 자주포, 한국이 독자 개발한 155mm 자주포, 1999년 한국 육군에 배치됐습니다. 그로부터 수년 후 해외 수출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시각 노르웨이의 눈 덮인 평야에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인도 사막의 뜨거운 모래 위에서 훈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숲속에서 사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이집트, 폴란드, 세계 여러 나라가 K9를 선택했습니다. 서방의 기술 지원 없이 한국이 처음부터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K2 흑표 전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3세대 주력 전차, 기술 이전을 거부당한 나라가 수십 년에 걸쳐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지금은 폴란드에 수출됩니다. 루마니아에서 관심을 보입니다. 유럽이 주목합니다. 그리고 지금 질롱의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레드백 장갑차.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막힌 나라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기술을 거절당하고 혼자 걸어야 했던 나라가 결국 그 기술보다 앞선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술을 막았던 동맹 구조 안에서 바로 그 결과물이 팔리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을 거부한 나라들이 지금 한국에 돈을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아이러니가 너무 컸습니다. 1978년 막았던 세계. 지금 그 막은 기술의 결과물을 구하고 있는 세계. 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막힌 나라가 더 강해졌습니다. 막힌 것이 오히려 자립의 씨앗이 됐습니다. 그 씨앗이 수십 년 만에 이만큼 자랐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계속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자라나면서 저는 다음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막혔던 경험으로 이 자립을 배웠다면 그 자립은 어디까지 갔을까? 공급망을 설계하는 방식에도 계약을 구성하는 방식에도 그 경험이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이 뇌리에 박혀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오래된 동료 케빈 맥브라이드였습니다. 한때 한국 방산시장을 전담하던 분석가였습니다. 지금은 민간 컨설팅 회사에 있었습니다. 제임스, 지금 뭐해? 멜버른. 한국 방산 역사 보고 있어. 그 경로를 거친 사람은 다 비슷한 걸 보게 되어 있어. 케빈이 말했습니다. HAC 협력업체 명단도 봤어? 아직. 왜? 한번 찾아봐. 직접 봐야 알 수 있을 거야. 전화로 설명하면 믿지 않을 거니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다시 펼쳤습니다. HAC 공급망 협력업체 목록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나왔습니다. 호주 기업이었습니다. 빅토리아주의 금속 가공 업체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손끝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10번째, 20번째, 30번째. 이름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호주 기업들이었습니다. 빅토리아주, 뉴사우스 웨일스주, 퀸즐랜드주, 지역도 다양했습니다. 강철 부품 납품업체, 전자시스템 공급사, 물류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사,
정비 서비스 업체, 엔지니어링 설계 회사, 어떤 기업들은 꽤 이름이 알려진 곳들이었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처음 들어보는 작은 지역 업체들이었습니다. 40번째, 60번째, 80번째. 저는 스크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90번째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납품 계약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HAC의 공급망 안에는 호주 기업들이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름 있는 대형 기업들부터 질롱과 주변 지역의 크고 작은 중소기업까지 모두 HAC와 실제 계약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에 달린 일자리, 이 100개.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노트북을 다시 펼쳤습니다. 빅토리아주 의회 의원 명단을 찾았습니다. 질롱 선거구, 그 주변 선거구들, 제조업 기반의 지역들, 그리고 이 100개 일자리가 어느 선거구에 분포해 있는지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고용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거구 지도였습니다. HAC와 연결되니 100개 일자리는 여러 선거구에 걸쳐 있었습니다. 경합지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정당의 의원이든 그 일자리를 없애는 결정에 서명할 정치인은 없었습니다. 저는 리처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처드, HAC 협력업체 알고 있었어? 호주 기업이 90개가 넘어 잠깐의 침묵이 수화기 너머에서 흘렀습니다. 알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근데 캔버라가 처음부터 그걸 계산에 넣었는지는 모르겠어. 그게 문제야. 저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만약 캔버라가 계산하지 못했다면, 한화가 처음부터 계획했다면, HAC의 협력업체를 끌어들인 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캔버라의 삭감 결정이 내려진 순간 한화는 이미 방어선을 완성해 놓았다는 뜻이 됩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커피잔을 밀어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국방부 관계자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예산 집행 쪽에서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 ANAU 감사에서 지적이 나왔거든. 한화 쪽 납품대금 지급이 늦어져서 계약 조건상 지연 이자가 붙었어. 50만 호주 달러 가까이.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ANAO 공식 감사 보고서에 기록이 남는 거잖아. 호주 국방부가 계약 상대방에게 제때 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공문서에 남는 거야. 국제적으로 알려지면 호주가 방산 파트너로서 신뢰를 잃어 한국 측이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호주가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방위산업협회에서 나온 내부 검토 자료가 저에게 전달됐습니다. HAC와 호주 방산 수출 허브 가능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HACE, 질롱의 한화 장갑차 공장, 그 공장이 나토 동맹국들과의 수출 협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캐나다, 레드백의 파생형과 관련 장비들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계약들은 호주산 제품으로 분류될 것이었습니다. HAC에서 생산되는 것들, 호주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그것이 호주산 방산 수출품이 되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한화는 호주 정부가 삭감한 70%의 빈자리를 다른 나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호주에 이름을 달고 공장은 호주가 잘라낸 그 공간을 스스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그 자료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커피가 식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케빈이었습니다. 제임스, AS9 한스맨 계약 알아? 호주가 한화에 발주한 자주포 아니야? 그거 30문, 7억 3천만 달러야. 납품 속도 봐봐. 아쿠스 때문에 호주 육군 예산이 크게 줄었잖아. 그런데 AS9는 빠르게 들어오고 있어. 그게 무슨 뜻이야? 호주는 지금 잠수함이 없잖아. 오쿠스 핵추진 잠수함은 빠르면 2030년대 후반, 현실적으로는 2040년대 초에나 들어올 거야. 그 공백 기간 동안 지상 화력이 필요해.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것이 AS9야. 한화가 그걸 쥐고 있는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캔버라 하늘이 흐렸습니다. 그러니까 호주는 잠수함 기다리는 동안 한화한테 포도 빌려야 한다는 거야? 그렇지. 잠수함을 위해 육군 예산을 깎았고 육군 예산을 깎으면서 한화 주문을 줄였는데 정작 육군 화력 공백을 다시 한화가 채우고 있어. 한화는 그 구조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수함을 위해 육군 예산을 깎았습니다. 육군 예산을 깎으면서 한화 주문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육군의 화력 공백을 다시 한화가 채우고 있었습니다. 원을 그리듯 이어지는 그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호주는 한화를 줄이려 했는데 한화 없이는 안 되는 상황을 한화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급망의 뿌리, 수출 허브, AS9 계약, 충분한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캔버라 국방부 내에서 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랜드 400 페이즈 3 계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남은 129대 계약마저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AUKUS 예산 압박이 더 심해졌습니다. 잠수함 관련 인프라 구축 비용이 초기 추산을 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국방부 일각에서 모든 지출을 재검토하자는 기류가 형성됐습니다. 레드백 계약도 그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 소식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만약 계약이 완전히 취소된다면 한화는 정말로 궁지에 몰리는 것이었습니다. 2억 2천만 달러짜리 공장을 세워놓고 아무 주문도 남지 않는 상황, 호주에 처음 계산이 맞는 것이 됩니다. 저는 박진호 상무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습니다. 그 답이 왔습니다. 48시간 뒤에 빅토리아주 의회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계속됐습니다. 질롱 선거구 의원, 바라윙 선거구 의원, 멜버른 서쪽 여러 선거구 의원들의 성명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빅토리아주만이 아니었습니다. HAC 공급망에 연결된 기업이 있는 다른 주의 의원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성명들은 모두 하나의 문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HAC 계약이 완전히 취소될 경우 빅토리아주에서 200개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 한 문장이 의원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는 성명을 낸 의원 수를 세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40명이 넘었습니다. 어느 정당 소속이든 관계없었습니다. 여당도 있었고 야당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은 것은 당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선거구민 일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화는 계약이 삭감되던 순간부터 이미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90개가 넘는 협력업체, 이 100개의 일자리, 선거구 전체에 걸쳐 분산된 그 일자리들, 그것은 방어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설계된 정치 방패였습니다. 어떤 호주 정치인도 선거를 앞두고 200개 일자리를 희생시키는 결정에 서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자살이었습니다. 캔버라의 전면 취소 논의는 조용히 흐지부지 됐습니다. 아무도 공식적으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였습니다. 창밖에는 캔버라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한화는 언제부터 이것을 알았을까? 450대의 약속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까? 혹은 알고 있었기에 더 깊이 뿌리를 내렸을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준비해 두었을까? 그 질문에 저는 답을 낼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저는 박진호 상무와 짧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공식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국방부 청사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자리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직접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하셨습니까?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변명도 자랑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복도에 서서 되새겼습니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5글자가 27년 동안 제가 쌓아온 방산계약의 논리를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그 후 상황은 정리됐습니다. 129대 레드백 계약은 유지됐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계약 확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테이블의 양쪽에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호주 측 조달 책임자가 계약 확인서를 내밀었습니다. 쿵! 테이블 위에 문서가 내려놓였습니다. 처음에 호주가 요구서를 꽂았을 때와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다만 울림이 달랐습니다. 무게중심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진호 상무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잠깐 읽었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호주 측 책임자가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만 잘 정리됐습니다. 박진호 상무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밖에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겼다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안도도 기쁨도 자랑스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했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27년 동안 보지 못했던 것, 그 후 결과들을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HAC는 계속 가동됐습니다. 129대의 레드백 생산 일정이 진행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질롱 공장에서는 네이토 동맹국을 향한 수출 협의가 이어졌습니다. 호주산 방산 수출품이라는 이름을 달고 세계로 나갔습니다. AS9 한스맨 30문 7억 3천만 달러. 한화는 약속한 일정에 납품했습니다. 호주 육군이 기다리고 있었고 한화가 그것을 채웠습니다. 빅토리아주의 이 100개 일자리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오랫동안 한 가지 생각에 머물렀습니다. 한화는 언제부터 이것을 알았을까?
그 답을 저는 아직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1978년 기술 이전을 거부당한 나라, 혼자 걸어야 했던 나라. 그 길에서 K9를 만들고 K를 만들고 레드백을 만든 나라. 그 나라는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살아남는지를 수십 년 동안 몸으로 배웠습니다. 계약이 잘려도 무너지지 않는 방법을, 막혀도 돌아가는 방법을, 불리한 조건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방패가 되는 방법을, 그것이 한국이 27년 동안 제게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이 수십 년 동안 스스로에게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학자로서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방산계약에서 값은 구매자라고 믿었습니다. 물량을 가진 쪽이 이긴다고, 돈줄을 준 쪽이 조건을 부른다고, 그것이 제가 수십 개의 계약서를 분석하며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칼을 꽂는 순간 이미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것을 한국은 이미 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때때로 질롱의 그 공장을 떠올립니다. 3월의 항구바람, 15만 제곱미터의 드넓은 공장, 테이프를 자르던 그 순간 한국은 이미 이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1978년 막힌 나라, 수십 년을 혼자 걸어온 나라, 그리고 지금 그 혼자 걷던 길이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나라. 진짜는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반드시 해내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합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한 뒤 어느 날 다시 질롱으로 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준공식 이후 몇 달이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빅토리아주의 가을은 쌀쌀했습니다. 항구 쪽에서 불어오는 가구 트깃을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공장 정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허가를 받았습니다. 관계자가 안내해 주었습니다.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공장 안은 넓고 밝았습니다. 높은 천장 아래 작업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기계 소리가 울렸습니다. 강철 구조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움직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용접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디지털 장비를 들고 점검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한국어로 지시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호주 작업자들이 같이 서 있었습니다. 나란히 서서 같이 일하며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레드백의 차체 일부가 보였습니다. 아직 완성 전이었습니다. 강철판이 이어지는 모습, 내부 장비가 조립되는 과정, 저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설계하고 호주 땅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계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인가? 아니다. 이것이 강요인가? 그것도 아니다. 이것은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이렇게 된 것인가? 그것도 아니다. 이것은 수십 년 전부터 씨앗이 심어진 것이었습니다. 거절당하고 혼자 걸어야 했던 수십 년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기술 이전을 거부당한 나라가 결국 기술을 파는 나라가 되어 지금 이 공장에서 그 기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호주 작업자들의 손을 빌려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27년 동안 제가 분석한 모든 방산 계약을 머릿속에서 다시 돌렸습니다. 그 어느 계약에서도 저는 공급자가 이런 방식으로 갑이 위치를 얻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의도 없이, 목소리도 높이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러나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리는 방식으로 저는 안내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공장의 호주 직원과 한국 직원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현재는 약 7대3 정도입니다. 호주 쪽이 더 많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7대3. 이 공장을 만든 것은 한화였습니다. 이 공장을 소유한 것은 한화였습니다.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설계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70%는 호주 사람이었습니다. 한화가 건물을 세우고 호주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호주가 이 공장을 건드리면 그것은 호주 사람들의 일자리를 건드리는 것이 됩니다. 저는 그 구조가 얼마나 정교한지를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공장을 나왔습니다. 가을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항구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저는 주차장 한쪽에 혼자 서서 잠시 숨을 고르게 마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저는 캔버라에서 국방부 내부 관계자 한 명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공식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멀리 떨어진 식당을 골랐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AUKUS 상황이 복잡해졌어. 잠수함 일정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그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육군이 문제야. 랜드 400을 줄였잖아. 줄이면서 예산을 잠수함 쪽으로 넘겼는데 정작 잠수함은 아직 없어. 2030년대 후반이나 2040년대 초까지 기다려야 해. 그 사이에 지상군 전력 공백이 생기는 거야. 그 공백을 뭘로 채워? 그가 잠깐 나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AS9 추가 발주를 검토 중이야. 잠수함 기다리는 동안 지상 화력이 없을 수 없잖아. 그 화력을 채울 수 있는 건 지금 당장 한화밖에 없어.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수함을 위해 한화 레드백 주문을 줄였는데 그 결과로 생긴 전력 공백을 다시 한화가 채우고 있다는 거야? 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식당 안에 다른 대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쟁반 소리, 웃음 소리. 우리 테이블만 조용했습니다. 그것이 한화의 전략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큐스는 호주 국방 예산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 중심이 잠수함으로 쏠리면서 레드백 주문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레드백 자리를 AS9가 채웠습니다. 그리고 잠수함이 오기까지 수십 년 동안 호주는 지상 화력을 한화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레드백이 줄어도 AS9가 있었습니다. AS9가 늘어날수록 의존도는 높아졌습니다. 그 구조 전체가 한화를 향해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구매자가 갑이라는 법칙이 여기서 뒤집혔습니다. 호주는 물량을 줄임으로써 한화를 압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물량 감소가 오히려 다른 의존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의존도를 한화가 이미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날 처음으로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캔버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캔버라 외곽에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유칼립투스 나무들이 낮은 언덕 위에 드문드문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깨끗했습니다. 저는 그 풍경 너머 멀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무언가를 놓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 나라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막혔던 나라입니다. 거절당한 나라입니다. 혼자 해야 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한국에게 다른 나라들이 배우지 못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을 방산계약 하나가 흔들려도 다른 뿌리가 버팁니다. 주문이 줄어도 다른 시장이 채웁니다. 공식 채널이 막혀도 다른 채널이 열립니다. 그것은 강대국의 전략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거절당하고 혼자 걸어온 나라만이 알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차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방산계약의 법칙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은 항상 같았습니다. 구매자가 갑이다. 물량이 협상력이다. 그 법칙이 지금 제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것은 법칙만이 아니었습니다. 법칙과 함께 27년 동안 제가 쌓아온 확신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유능한 공급자로 분류했습니다. 기술은 좋지만 전략적 무게는 없다고 봤습니다. 호주가 칼을 쥐고 있고 한화는 그 칼 앞에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보지 못하는 동안 한화는 조용히 다른 방향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칼이 꽂힐 것을 알면서 그 칼이 빗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칼을 꽂는 순간 이미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그 생각은 저를 오래도록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책들이 가득 찬 방이었습니다. 27년 동안 쌓아온 보고서들, 메모들, 분석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그 긴 세월 동안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그 서류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다 맞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한국방산산업평가. 그 메모 첫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으나 전략적 포지션이 약하다. 주요 계약에서 협상력은 구매국에 있다. 저는 그 종이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저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전에 저도 틀렸습니다. 저는 종이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이 전략적 포지션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전략적 포지션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빅토리아주 진롱의 공장 하나에서 90개가 넘는 협력업체를 통해 이 100개의 일자리를 통해 AS9의 화력 공백을 통해 나토 수출 허브의 이름을 통해 그 각각이 하나의 뿌리였습니다. 그 뿌리들이 모여 나무가 됐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그 나무를 흔들 수 없게 됐습니다. 나무를 흔들면 자기 자신이 다칩니다. 저는 서재의 불을 끄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밤을 보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저는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경제지표, 방산 수출 통계, 기술 사양, 그것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어떤 역사를 걸어왔는지, 거절당하고 혼자 걸어야 했던 세월이 그 나라에 무엇을 심어놓았는지 저는 그것을 알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방산 계약을 분석할 때 저는 항상 숫자를 먼저 봤습니다. 물량, 금액, 일정, 기술 사양, 그것들이 계약의 실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 뒤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는 잘 보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가 왜 이 기술을 갖게 됐는지, 그 나라가 어떤 경험을 통해 이 전략을 익혔는지 그것을 봐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ASPI의 동료 한 명과 점심을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아시아 안보를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비슷한 말을 들은 적이 있어. 한국에서 일하다 돌아온 방산업계 사람한테. 어떤 말이었어? 한국 방산업체들은 협상 테이블에서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고. 상대방이 급하게 만들고 자기들은 시간을 가진다고. 처음에는 그게 그냥 협상 스타일인 줄 알았대.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게 스타일이 아니라 전략이었던 거야. 계약 협상이 아니라 생태계 설계를 하는 거야. 생태계 설계. 저는 그 말을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화가 진롱에서 한 것은 공장 하나를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태계를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정치가 연결되고 기술 인력이 훈련받고 수출 채널이 열리는 생태계. 그 생태계 안에 HAC가 있고 그 HAC를 건드리면 생태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구매자가 공급자를 통제한다는 고전적인 방산 법칙은 공급자가 구매자의 생태계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하는 데 27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사무실에서 그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2024년 3월의 그 준공식. 박진호 상무가 조용히 서 있던 그 순간.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는 알 것 같습니다. 그는 그날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이기면서도 자랑하지 않는 나라. 할 수 있으면서도 소리치지 않는 나라. 막혀도 무너지지 않는 나라. 혼자 걸어야 할 때 혼자 걷는 나라.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다른 나라들이 그 나라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새 보고서 첫 줄을 적었습니다.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한국의 전략적 포지션은 기존 분석이 포착하지 못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것이 제가 27년 만에 고친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적으면서 저는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틀렸다는 것이 부끄러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나중에야 알게 됐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훨씬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 나라를 더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1950년의 잿더미에서 시작해서 1978년의 거절을 지나서 2024년의 진롱까지 그 긴 길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저는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막힌 길이 사람을 만들고 혼자 걷는 길이 힘을 만들고 거절당한 경험이 자립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립이 쌓이면 결국 세상이 그 나라를 향해 돌아섭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라고 불렸던 나라, 전쟁의 잿더미라고 불렸던 나라, 기술 이전을 거부당한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세계 방산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신뢰를 쌓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됐습니다. 조용하지만 반드시 해내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도 이 이야기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산 분석가로서 27년의 경험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오래된 친구 데이비드를 만났습니다. 그는 대학교에서 국제관계론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만나서 방산 이슈를 이야기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날도 멜버른의 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가을 오후에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화와 HAC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제임스, 그건 방산 이야기가 아니야. 그럼 뭐야? 생존의 이야기야. 저는 그 말에 멈췄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생존을 배웠어. 그가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식민지가 됐고 전쟁이 났고 분단됐고 경제 원조로 살아야 했고 기술 이전은 거부당했어. 그 모든 과정에서 한국이 배운 건 하나야.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 저는 그 말을 천천히 소화했습니다. 그 생존 방식이 방산 전략에서도 나온다는 거야? 그렇지. 한국이 계약에서 조용한 건 협상 스타일이 아니야. 조급하게 굴면 발각되는 거야. 얼마나 뿌리를 내렸는지가. 그래서 조용한 거야. 뿌리가 충분히 깊어질 때까지. 창밖으로 멜버른 거리가 보였습니다. 트램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럴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수십 년 동안 몸으로 배운 거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쉽게 바뀌지 않아. 그리고 바뀔 이유도 없어. 효과가 있으니까.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내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생존의 이야기. 맞았습니다. 그것이 맞았습니다. 방산계약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생존하면서 체득한 방식이 방산계약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27년 동안 분석 대상으로만 봤지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ASPI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한국에 관한 보고서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제가 썼던 것들, 제가 검토했던 것들 다 봤습니다. 모든 보고서에서 한국을 분석하는 방식이 같았습니다. 숫자, 기술 사양, 수출 실적, 계약 조건. 하지만 어떤 보고서에도 이런 질문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왜 이 기술을 만들었는가? 이 나라는 어떤 경험을 통해 이 전략을 택했는가?
이 나라가 거절당했을 때 무슨 결심을 했는가? 그 질문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적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 카터 행정부 기술 이전 거부. 그 결정이 한국에 남긴 것은 무엇이었는가?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가면서 저는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산 계약이 아니라 나라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막혔습니다. 그리고 막힌 자리에서 다른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이 K9였고 K였고 레드백이었습니다. 그 길이 HAC였고 90개의 협력업체였고 100개의 일자리였습니다. 막힌 길이 더 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방산 이야기가 아니라 생존 이야기인 이유였습니다. 방산 기술은 수단이었습니다. 생존 의지가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수십 년 동안 쌓이면서 이제 그 수단이 세계에서 인정받게 됐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덮으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나라를 분석할 때도 숫자만 보지 않겠다고. 그 나라가 어떤 역사를 걸어왔는지, 어떤 경험이 그 전략을 만들었는지 그것을 먼저 이해하겠다고. 한국이 제게 그것을 가르쳐줬습니다. 보고서가 아니라 실제 사건을 통해서 가슴이 묵직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배움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틀리다가 비로소 알게 된 것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캔버라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정말로 바라봤습니다. 막혔던 나라, 혼자 걸어야 했던 나라,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세계가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된 나라. 27년의 경력이 그날 처음으로 한 나라를 제대로 보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계약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산업체 하나의 성공담도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 강국이 되기까지 그 여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거부당하고 혼자 걸어야 했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수십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수십 년이 쌓여서 지금의 한국이 됐습니다. 노르웨이 설원을 달리는 K9, 폴란드 평야를 지키는 K, 질롱의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레드백, 호주 육군의 AS9, 그것들이 모두 그 수십 년의 결과물입니다. 저는 방산 분석가로서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경쟁력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납품 속도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나라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외로운 길을 걸어왔느냐의 문제입니다. 외로운 길이 사람을 단련시키듯 외로운 길이 나라를 단련시킵니다. 그 단련이 깊을수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약이 잘려도 주문이 줄어도 동맹이 방향을 바꿔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십 년 동안 그것을 경험하면서도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질롱의 공장에서 배웠습니다. 그 드넓은 15만 제곱미터의 공장에서 호주 사람들이 한국 기술로 만든 장갑차를 만드는 그 공장에서 1978년의 거절이 2024년에 질롱을 만들었습니다. 막힌 길이 더 깊은 뿌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 70년 전 전쟁의 잿더미. 그 나라가 지금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 중 하나가 됐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냥 합니다. 그리고 해냅니다. 조용하지만 반드시 해내는 나라. 동방의 작은 거인 대한민국이 바로 정확히 그런 묵직한 나라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정말 대단한 일인가? 공장 하나, 협력업체 90개, 일자리 100개. 세계적인 기준에서 보면 작은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공장이 얼마나 빨리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계약이 결정된 후 18개월 만에 15만 제곱미터의 공장이 완성됐습니다.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 이 속도를 따라올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이 세워지는 동안 한화는 단순히 건물만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급망을 설계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기업을 협력업체로 넣을지, 어느 선거구에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지,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면, 그 계산이 처음부터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공장 건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입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는 기술 좋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독일의 기술력, 프랑스의 노하우, 미국의 압도적인 규모. 그것들과 경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경쟁에서 기술만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전략으로 이겼습니다. 가격 경쟁력만으로도 아니었습니다. 납품 속도만으로도 아니었습니다. 상대국의 정치 지형을 읽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방식으로 이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저는 ASPI에서 27년을 보내면서 많은 나라의 방산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기술로 이겼고, 어떤 나라는 가격으로 이겼고,
어떤 나라는 정치적 영향력으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상대국의 내부 구조 안에 스스로를 필수 불가결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기는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한국이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수십 년 동안 거절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막히면 돌아가는 방법을 압니다. 거절당하면 다른 길을 찾는 방법을 압니다.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법을 압니다. 그 지혜가 지금 세계 방산 시장에서 발휘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박진호 상무가 복도에서 했던 말을 생각합니다. 저희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5글자, 그것이 전략이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준비되어 있는 나라, 막혔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계약이 흔들릴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동맹이 방향을 바꿀 때를 대비해서 준비한 나라. 준비된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화가 진롱에서 보여준 것은 방산 전략의 교과서적인 사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교과서 안에 담긴 것은 전략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거절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삶의 방식, 막혀도 돌아가는 삶의 방식, 어떤 상황에서도 뿌리를 내리는 삶의 방식. 한국 사람들이 그 방식을 수십 년에 걸쳐 몸으로 배웠습니다. 개인이 배우고 기업이 배우고 나라가 배웠습니다. 그 배움이 레드백 장갑차가 됐습니다. HACE 공장이 됐습니다. 90개의 협력업체가 됐습니다. 200개의 일자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호주 정치인 40명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흐름 전체를 생각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긴 여정을 걸어온 것인지를 느꼈습니다. 그 여정에서 쉬운 것은 없었습니다. 도움받은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하고 혼자 걸어야 하고 스스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이 한국을 오늘의 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세계가 필요로 하는 나라, 세계가 찾아오는 나라,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 말없이 자랑 없이 조용히 그렇게 됐습니다. 한국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합니다. 그리고 그냥 해낸 것들이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반드시 해내는 나라. 동방의 작은 거인 대한민국이 바로 정확히 그런 묵직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아직 말하지 않은 것 하나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1978년 기술 이전을 거부당한 나라. 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술을 주지 않으면 한국은 그 기술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계속 의존할 것이다. 의존하는 나라는 우리의 영향 아래에 있게 된다. 그 계산이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기술을 주지 않으면 그 나라는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의존이 차단되면 자립이 시작됩니다. 자립이 시작되면 결국 의존하는 쪽이 바뀝니다. 1978년의 결정이 불러온 결과는 결정을 내린 쪽이 예상한 것과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기술을 거부당한 나라가 기술을 팝니다. 의존하게 만들려 했던 나라가 의존받게 됐습니다. 통제 아래에 두려 했던 나라가 통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러니를 생각하면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이런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막으려 했던 것이 더 강해지는 씨앗이 됩니다. 통제하려 했던 것이 독자성을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거절이 오히려 가장 강한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뒤 세계는 그 결과물을 삽니다. K9를 삽니다. K2를 삽니다. 레드백을 삽니다. AS9를 삽니다. 기술 이전을 거부한 나라들이 그 거부가 만들어낸 기술을 이제 돈을 주고 삽니다. 그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이 걸어온 길의 결론입니다. 막혔던 길이 더 강한 길을 만들었습니다. 거절이 더 깊은 자립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걸어야 했던 길이 세계와 연결되는 길이 됐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대한민국 그 이름 앞에서 27년 경력의 방산 분석가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움은 언제나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배움이 이토록 묵직한 것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조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소리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하지만 반드시 해내는 것들이 사람이든 기업이든 나라든 그런 것들은 때때로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합니다. 시끄러운 것들이 먼저 눈에 띄고 큰 것들이 먼저 주목받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뿌리를 내리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국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조용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기술을 쌓았습니다. 경험을 쌓았습니다. 거절당해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막혀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그 뿌리 위에 서 있는 나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 진롱의 공장에서, 노르웨이의 눈 덮인 훈련장에서, 폴란드의 드넓은 평원에서 한국은 거기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묵직함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무게였습니다. 전쟁을 딛고 일어선 나라, 거절을 딛고 기술을 만든 나라, 삭감을 딛고 뿌리를 내린 나라, 그 모든 것을 해내면서도 단 한 번도 크게 소리치지 않은 나라. 한국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합니다.
그리고 그냥 해낸 것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딱 한 가지를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강함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리치는 강함이고 하나는 조용히 뿌리 내리는 강함입니다. 소리치는 강함은 금방 눈에 띄지만 뿌리 내리는 강함은 시간이 지나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을 버티는 것은 뿌리입니다. 한국은 뿌리를 선택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거절당하면서도, 혼자 걸어야 하면서도, 막히면서도, 그리고 그 뿌리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뿌리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